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득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첫 시간입니다. 설득의 원리는요, 동영상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선생님 수업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설득의 원리 단원이 여러분들 조금만 뒤로 넘겨보면 알겠지만, 좀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보 전달의 원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들이 좀 까다롭게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한 동영상에 지식을 다 담아내기보다는요, 이번 시간에는 이 확대를 좀 할게요. 우리가 배울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확대인데. 설득의 원리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보이겠죠? 1번 논증의 종류와 2번 내용 구성 방식, 이거는 이번 동영상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3번, 4번은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오늘 강의 듣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실제로 활동을 통해서 연역법이 뭔지 귀납법이 뭔지 지식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통해서 이해하는 수준까지 수업할 거고요. 그리고 3, 4번 역시 인강 듣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좀 활동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의 원리 옆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선생님이 각 문단의 내용을 미리 좀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 문단은 설득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설득의 개념, 메뉴의 줄, 설득은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설득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설득은 청자나 독자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요. 수용자, 그러니까 이 수용자는요, 청자나 독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청자나 독자의 정서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서나 태도의 변화라는 말입니다. 설득은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의 생각, 감정이 바뀌거나 어떤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 그래서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을 설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득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대인관계에도 우선은 좋고요.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통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설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자신이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나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설득을 배워야 하는데요. 선생님, 설득은 그냥 이렇게 말로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설득한다는 것은 이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설득한다는 것은 주장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자. 그런데 단순히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강요죠. 강압적인 것이고. 자, 이 주장이 설득이라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한 말이 맞아 증명하고, 아, 그렇구나, 얘가 한 말대로 해야 되겠구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화법과 작문 시간에서는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 자신이 이야기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은 이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설득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득은 상대방을 우선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설득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 성취 지향적 말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설득을 표현하는 하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득을 목적 성취 지향적 말하기라고 한다는 것,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하기다. 목적 성취 지향적,
목적 성취를 지향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면 요 밑에 내려가서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내려가지? 얘들은 안 없어지나? 자, 얘 다 없애고.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중요한 단어만 몇 줄 끌게요. 뒤에서 배울 거니까. 논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논증의 원리. 그리고 입증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겁니다. 세 번째, 논리적 오류의 유형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설득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선생님이 재밌는 기능을 발견했는데 뭐 할 때 쓰는 기능인지 모르겠네.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멈추는지 모르겠어. 설득의 개념과 멈췄다. 아유, 힘들어. 계속 도네. 설득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뭐가 설득의 개념이고 설득이 왜 중요한지 앞에서 보고 왔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사고를 하도록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행동이나 사고를 하도록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말은요, 다르게 바꾸면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하도록 하는 거, 이런 설득은요, 보통 우리가 무엇이 설득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선거 유세, 연설, 협상 이런 게 설득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설득인데요. 선거에 나가서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거, 연설에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 협상에 나가서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다 설득인데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선거 유세 매일매일 나가지 않잖아요. 모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연설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요, 이런 선거 유세, 연설, 협상 등의 거창한 설득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설득에는 이렇게 거창한 것들만 있다면 좀 이 과목에 대한 공부의 효용성이 떨어지겠죠. 효용성이. 그렇다면 어떤 것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설득이 있냐? 있습니다. 볼게요. 물건을 파는 것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세일즈맨이 된다거나 물건 파는 기회 있을 수 있죠. 물건을 파는 것부터 부모님께 외출 허가를 받는 것까지 우리 일상생활의 설득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일상 속 설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을 배워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설득은 왜 중요하냐?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요, 일상 속의 설득이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설득일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이 읽어보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어떻게 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장들이 모이면요, 그게 여러 사람의 의견, 여론이 되고요. 여론, 대중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여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론이 모여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득은 왜 중요하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득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사회가 되는 첫걸음이 개인이 사회를 위한 주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 사회에서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득시켜서 이 사회가 더 높은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때 이 과목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목을 가르치고 싶지 않고요. 내 주장이 사회와 관련된 사회 이익을 위한 주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주장이 이 사회를 위한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그래서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목을 가르쳐 줄 때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좋은 가치, 사회의 좋은 가치를 남을 위해서 설득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의 절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위한 말하기나 글쓰기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말하기나 글쓰기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득의 말하기의 종류에는 연설, 토의, 토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연설, 토의, 토론의 개별적인 절차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있는데 걔네들의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해보면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 틀에 얽매이고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해야 합니다. 자, 설득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설득을 하려면 표현하기 맨 마지막에 설득하는 글이나 말을 하려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남에게 설득을 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설득할 건지 그 설득 주제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장을 정립한다,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주장 세우기, 세운다. 쌤이 오늘 쓰는 펜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손으로 쓰거나 타자를 치고 있는데 이해해주세요. 이건 다 손으로 쓰는 거라서 좀. 자, 주장을 세우고요. 그냥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단순히 주장만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해서는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요. 지금 설득하는 단원에서는 근거라는 단어 대신 똑같은 말입니다. 논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논거. 자, 논거는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거는 타자로 칠게요. 논거는 논리적 근거라는 말입니다. 논리적 근거의 줄임말이에요. 어디에서 줄였는지 알겠죠? 논거. 논리적 근거라는 말에 두 글자를 따서 논거라고 부릅니다. 근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주장을 세웠으면 그 주장에 대한 논거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과 논거가 같이 있는 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논거를 대는 거, 이게 바로 합쳐져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과정을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자, 주장과 논거가 같이 있을 때 논증한다고 하는데요. 이 논증은요,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주장과 근거가 같이 있을 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주장 플러스 논거의 구조가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논증 구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단에 주장과 근거가 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논증이 되는 거죠. 이 논증 구조들이 어디에 글의 어느 부분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이 논증을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다른 논증을 이야기하고 내용들을 어디 배치하는가, 이게 바로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에서 하는 일입니다. 됐죠? 논증 구조들을 배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충 내가 남을 설득할 내용이 조직이 되었으면 그제서야 말을 하고 그제서야 글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논증과 주장과 논거, 논증, 이 세 가지 관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설득의 절차 첫 번째 단계 주장 정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을 세울 때는요, 세 가지를 유의해서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첫 번째, 주장을 세울 때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회적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주장, 사회적인 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장은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주장은요,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고려하거나, 일부의 이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물건을 사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주장이 아니겠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세울 때, 주장을 정립할 때 첫 번째 유의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주장의 관점을 명확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명확하게 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주장의 관점이 명확해지나요? 주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듣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명확한 관점,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명확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관점이 생기냐면요, 주장의 관점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 1번, 관련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분석해봐라. 그러면 그 사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눈에 보일 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주장의 관점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2번,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면요, 자신이 주장할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직접 써보면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겁먹지 말고, 세 번째, 주장을 세울 때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입증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입증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 자신이 새로운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은 항상, 아까 설득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에 변화를 이끄는 것이 설득이라고 했죠. 자, 어떠한 주장은요, 항상 이렇게 바뀌어라, 변화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 그 행동 바꿔야 돼 라고 변화를 제시하려면요, 왜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네가 증명해봐. 상대방이 이야기하겠죠. 맞죠? 그게 바로 어떤 변화를 제시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 행동을 바꿔라 하는 사람은,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말을 항상 입증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입증의 책임입니다. 여기서요, 입증이라는 단어를 그럼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입증은요, 증거를 내세워서 증명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입증의 책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변화해야 해. 왜? 이러니까 라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장을 세울 때 유의점으로 입증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엇이 따르니까?
입증의 책임이 따르니까 어떤 주장을 세워야 할까요? 그쵸. 자신이 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을 세워라. 자신이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주장만 펼친다면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강압이라고 했어요. 강요고요. 자, 설득이라는 것은 주장과 논거가 따라와야 하는데 그 논거는 항상 입증의 책임이 따르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펼쳐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장을 정립할 때 유의점 3가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주장을 펼쳐라. 2번째, 자기 자신이 명확한 관점을 가져라. 주장에 대해서. 3번째, 입증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쳐라. 됐죠? 자, 이 3가지를 기억하고요. 주장 정립하기 위해서 2번째 단계, 그러면 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거 마련하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논거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아야 하는 게 뭘까요? 논거를 마련하는 방법? 아니죠. 논거가 뭔지 알아야 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논거의 개념과 논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럼 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거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만 다시 점검해 볼게. 논거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그렇죠. 논리적 근거의 줄임말입니다. 자, 논리적 근거, 논거 마련하기. 자, 논거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논거의 종류, 이 옆에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거의 종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왜냐하면 전문가 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댔다면 그것은 소견 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언, 옛날 학자의 말, 이런 것들을 근거로 가지고 온 것을 소견 논거라고 하지요. 자, 사실 논거는요, 어떻게 해야 한다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혹은 왜냐하면 어디에 사는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왜냐하면 또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실험에서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그 있었던 그 사실을 근거로 들 때요, 사실 논거라고 합니다. 3번째는요, 선험 논거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 너희가 좋아하는 인정되는 상식에 기초한 사실, 상식적인 수준의 말을 근거로 들 때 선험 논거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 주장. 왜냐하면 그 근거로, 왜냐하면 차가 도로에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 모두 차가 도로에 많으면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식이죠. 차가 많아지면 도로가 막힌다는 건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거를 댈 때 이것을 선험논거라고 합니다. 됐지요? 자, 이 3가지 종류의 논거들이 있는데요. 지금 글에서는요, 2가지 정도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그어 볼게요. 자, 주장을 펼 때는 논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 논거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논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소견 논거, 사실 논거, 선험 논거. 이 3가지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소견 논거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방법, 사실론거를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논거들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을 논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논증은요, 주장 플러스 논거의 구조로서 논거가 주장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을 때,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을 때 논증 구조를 가졌다, 논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있으면요, 그것은 논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글에서 논증하시오 했으면 주장과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논증은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구성된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할 때는요, 구체적인 자료들을 활용하면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논증의 개념과 논증이 뭔지, 주장 플러스 논거다. 논거의 종류가 뭔지를 간단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논거의 종류에 3가지 있습니다. 사실, 소견, 선업 논거. 자, 그러면 밑에 글을 통해서 그러면 얘는 어떠한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까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얘가 바로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에는요, 아까 이야기한 주장의 3가지 유의점이 지켜졌는지 한번 볼까요? 주장은 첫 번째,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공동체가 필요로 해야 됩니다. 셧다운제, 사회적으로 무언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 맞죠? 셧다운제 폐지, 왜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고 그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봄직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장,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주장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주장은요, 아주 명확한 관점을 지녔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반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명확한 관점을 지녔죠. 세 번째 유의점, 입증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했는가? 그러면 이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이 사람은 주장을 세울 때 입증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장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뒤에 읽어보니까 뭐뭐이기 때문이다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을 세웠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도 다한 것이 맞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장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할 3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주장을 잘 세웠다. 맞죠? 자, 계속 읽어보면서 이제 논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과도한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지막 잠금장치이기 때문이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논거입니다. 논거. 그럼 이 논거는 저기 소견, 사실, 선업 논거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나오는 이 논거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뒷받침 자료 보면 뭐 시행한 후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0.5에서 0.2로 줄었다. 이런 이 아래 부분들은요. 이 논거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 자료입니다. 구체적 뒷받침 자료. 이 구체적인 뒷받침 자료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 논거가 아닌가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논거가 아니라 이 위에 나오는 청소년들을
과도한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지막 잠금 장치이기 때문이다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여기에 나왔던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논거는 어떤 논거에 더 적합하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굳이 나눈다면 얘는 선험 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험 논거. 자, 청소년들을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지막 잠금 장치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논거고요. 이 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요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줄었다라는 자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논증의 방법, 연역법, 귀납법 혹은 연역추론, 귀납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이라는 말을 알아야 연역추론, 귀납추론이 뭔지 아니까 옆에 추론이 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추론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추리해 볼 때, 추측해 볼 때, 추론해 볼 때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새로운 결론을 얻을 때 추론한다고 하죠. 그래서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어떠한 지식, 주장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추론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연역추론과 기납추론, 교과서에서 하는 말 우선 보고요. 좀 더 자세한 이해는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의 방법으로는 논증, 주장에 대해서 논거를 뒷받침하는 방법으로는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이 있는데 연역추론은 보편적인 법칙에서 특수한 주장을 새롭게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보편적인 법칙,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반드시 진리인 것에서 특수한 주장을 새롭게 이끌어내는 방법이며 이 예로 3단 논법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좀 더 할게요. 귀납추론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 특수한 사실을 통해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개가 조금 반대 느낌인 거 알 수 있겠죠? 귀납법과 연역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연역법부터 볼게요. 연역법은요,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전제가 되고요. 이것을 전제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이 결론이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특수하죠. 자, 일반적인 원리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요. 일반적인 원리는 항상 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밑에 따라서 나오는 세부적인 안에 개별적인 것들은 다 참이겠죠. 자, 귀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귀납법은 이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존재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모아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연역법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연역법은 일반적으로 원래 이래 그러니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겠네 C도 그렇겠네 D도 그렇겠네 라고 일반적인 원리에서 A에 대한 결론, B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예로 이제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게요.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인간에 대해서 결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연역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보편적인 전제,
일반적인 원리, 인간은 모두 죽는다. 맞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따라서 X라는 인간도, Y라는 인간도, Z라는 인간도 죽는다. 보편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주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가 전제고, X가 죽는다, Y가 죽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연역법이라는 거죠. 알겠죠? X, Y, Z를 모두 포함하는 절대적인 전제를 두고 그 전제가 참이기 때문에 X도 죽고 Y도 죽고 Z도 죽고, 이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그러면요, 귀납법은 반대입니다. 귀납법은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인간 개개인을 봅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수집합니다. X라는 인간도 죽네, Y라는 인간도 죽네, Z라는 인간도 죽네. 너무 죽는다라고 하나? X라는 인간도 사랑을 하고 Y라는 인간도 사랑을 해보니까 Z라는 인간도 사랑을 하죠. 아, 인간은 모두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나왔다면 이것은 귀납법입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에서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 선생님이 다음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에서 우선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요, 전제로부터 결론을 가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는 2단계로 나와 있지만, 전제가 나오고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처럼 2단계로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연역법의 대표적인 종류를 보면요, 이렇게 3단계입니다.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연역법과 귀납법을 좀 쉽게 설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그림인데, 또 요런 게 우리한테 또 이해가 잘 되잖아. 자, 연역법은요, 전제가 확실하다고 정한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오타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역법의 전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전제. 일반적인 전제. 찾았습니까? 이겁니다. 과일은 모두 맛있다. 과일은 모두 맛있다. 이 전제를 통해서요, 사과도 맛있겠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얘가 전제고요. 과일은 맛있다. 사과도 맛있겠네. 전제에서 결론이 좀 점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이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과일은 모두 맛있다. 그런데 사과는 과일이다. 과일은 모두 맛있다. 사과가 과일이다. 라는 이 과정이 2번째 단계로 있어야 첫 번째 전제와 3번째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번째 단계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 단계는요, 과일은 모두 맛있다. 흔들림 없는, 이 과일이 모두 맛있다가 절대적인 진리든지 아니든지 간에 본인이 진리라고 믿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걸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 맨 처음에 세우는 전제, 대전제, 과일은 모두 맛있다. 그리고 2번째로 나오는 이 전제를요, 사과는 과일이다. 얘는 소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가 나오고 나서 결론이 나오는 이 3가지 단계를 가진 연역법을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아는 사람?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가진 연역법을 3단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단론법. 펜이 있었으면 좋겠다. 펜을 찾아야 되는데 펜이 10만원 넘거든. 이 아이패드 펜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어디 있겠지? 자,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을 이어진다. 연역법은 이렇게 보통 3단론법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게 연역법에서 중요한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누군가가 토론에서 연역법으로 어떤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주장을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상대방이 연역법으로 대전제를 세우고 소전제를 세워서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 결론을 깨부술 수 있는 방법, 뭐가 거짓임을 증명하면 될까요? 그렇죠. 대전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면 그 사람의 논리는 깨져버립니다. 과일은 모두 맛있어. 사과는 과일이야. 사과도 맛있겠네. 라는 결론을 냈어. 그래서 사과가 맛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과 맛있어. 왜? 모든 과일은 맛있어. 사과도 과일이야. 그러니까 사과도 맛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주장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과일은 모두 맛있다라는 대전제를 깨는 거지. 그래서 맛없는 과일을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참일지 몰라도 너의 논법은, 너의 논리는 엉터리야 라고 지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귀납법에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거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귀납법은요, 귀납법에서 유의할 점을 선생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귀납법의 예시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여자가 오전에 본 까마귀는 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가요, 오후에 본 까마귀는 검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안경 낀 여자가요, 남잔가? 아무튼 저녁에 본 까마귀는 검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자, 오전에 본 까마귀는 검다는 사실, 오후에 본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 저녁에 본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 이 개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게 귀납법 맞죠? 그런데요,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뒤에 물음표, 여러분들도 따라오나요? 물음표가 머릿속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이 일반적인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론은요, 100% 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같은 까마귀 종류 중에요, 까맣지 않은 까마귀가 하나라도 등장한다면, 예외가 하나 등장한다면 이 결론은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귀납법에서 유의할 점인데요. 귀납법은요, 여기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는 방법인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내는 방법인데, 개별적인 사실들 중에 예외가 하나 등장하면 그 논리는, 그 증명은, 이 귀납법은 거짓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토론을 할 때라든지 논설문에서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의 주장의 근거로 귀납법을 사용해서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라니까 이건 이래라고 주장을 했을 때 상대편에서 그것이 아닌 반증할 수 있는 예를 하나만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주장이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납법을 사용할 때는 이 무수한 사례들을 많이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여러분의 결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알았죠? 사례들을 많이 검토해서 그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결론의 타당성이 높아지는데, 하지만 그것은 100%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어디서든 예외가 존재하면 그 증명은 깨져버린다는 거.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쭉 읽으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예시도 한번 보고요. 가와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연역이고 이건 귀납이야 판단할 수 있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가가 있습니다. 가는 대전제.
선거권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권은 이러하다라고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국민에게 주어진다. 이건 지금 사실이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소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선거권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국민에게 주어지는데 만 18세의 청소년들도 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를 소전제로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연역인가요? 귀납인가요? 연역이고요. 연역법 중에서도 3단 논법이 되겠죠. 3단 논법이라고 쓴 거야. 3단 논법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3단 논법은요. 그 옆에 개념 설명이 있습니다.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형태로 두 개의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얻는 방법이다. 자, 대전제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소전제에서는 조금 그 개념이 축소됩니다. 좀 한정적이게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대상에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권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국민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 독자적인 판단 능력은 18세 청소년들에게 있다. 결론의 주어가 되는 게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의 주어로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대전제에 나왔던 선거권을 이야기하면서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로 이렇게 3단 논법을 통한 연역법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주제로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같은 주제로 귀납법으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역법은 어떠한 이제 대전제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나왔다면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이거를 귀납법으로 설명하려면 개별적인 예시들을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어떤 나라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어떤 나라도 선거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귀납법을 통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나 한번 볼게요. 나는 가가 연역법이었으니까 나가 귀납법이다. 대충 추리할 수 있을 텐데 진짜 귀납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 회사는 199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했다. 그리고 2008년의 경제위기도 잘 대처하여 극복하였다. 1998년의 경제위기 극복, 2008년의 경제위기 극복. 1998년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개별적으로 2008년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번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이다. 개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추론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림에서 연역법과 귀납법의 유의점으로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는 연역 추론, 나는 귀납 추론의 사례인데 연역 추론의 경우 연역 추론은요. 전제가 참이 아니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과일은 모두 맛있다. 맞죠? 사과는 과일이다. 그래서 사과는 맛있다라는 연역 추론을 했을 때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과일이 맛없다면 사과가 맛있다라는 결론이 잘못된 거죠. 그쵸? 연역 추론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입니다. 따라서요, 전제가 올바른지 검증을 꼭 해봐야 됩니다. 전제가 참이 아니면 결론이 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연역 추론에 유의할 점, 전제가 올바른지 언제나 검증해 보아라. 됐죠? 자, 기납 추론은요. 기납 추론은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다 참이어도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귀납 추론을 맹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연역 추론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항상 참이다. 따라서 전제가 올바른지 항상 검증해 보아라.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틀리니까. 자, 기납 추론은 개별적인 사실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건데,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거에 대해서 길게 배워봤는데, 논거 이 파트에서 논거 마련하기에서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논거의 종류, 선업 논거, 소견 논거, 사실 논거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의 방법인 연역 추론의 방법, 그리고 연역 추론을 대표적인 유형의 3단 논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귀납 추론의 방법,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유의점, 이런 것들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유의점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2번, 3번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자, 내용 조직하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는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통 그 주장하는 글이나 토론할 때 서론에는 이게 문제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문제가 되는 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문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 보통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부분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일반적인 조직 방법이지만 문제 상황 분석이나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적절히 조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부분, 내용을 조직할 때 논거와 주장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서 두갈식 구성, 미갈식 구성, 양갈식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내용 구성 방식,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 한번 볼게요. 두갈식의 두자는요, 무슨 두자일까요? 두갈식의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리고 미갈식의 미자는요, 꼬리 미자예요. 자, 머리와 꼬리, 사람으로 쳤을 때 머리는 위에 있고 꼬리는 밑에 있죠. 사람의 꼬리가 없지. 동물로 쳤을 때 머리가 위쪽에 있고 꼬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 주장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서 두갈식 구성, 미갈식 구성, 양갈식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옆에 그림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두갈식 구성은요, 머리도 위쪽에 있는 머리를 생각했을 때 전체 글에서 주장이 앞에 나오는 것을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주장에 대한 논거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두갈식 내용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근거를 다 이야기하고 근거를 이야기하고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다 주장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글들도 있죠. 미갈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꼬리미 아래쪽에 있다. 주장이 아래쪽에 있다. 자, 그리고 양갈식 구성은요. 주장이 앞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는 것을 양갈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갈식 구성은요. 장점. 두갈식 구성의 장점. 두갈식 구성은 주장을 먼저 밝히고 증명할 수 있는 논거를 나중에 제시하는 것으로 두갈식 구성의 장점은 주장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 구성 방식을 설명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또 들어줘야 되겠죠. 그 예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한테 휴대폰 바꿔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엄마를 설득시키는 거지. 엄마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내 휴대폰을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때 내용 구성 방식으로 두갈식 구성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뒤에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두갈식 구성은요. 상대방의 뇌리에 내 주장을 깊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갈식 구성은요. 주장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그 앞에는 논거를 먼저 쭉 제시하고 주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때는요. 이런 장점이 있죠. 두갈식 구성으로 아까 얘기했을 때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주장부터 딱 이야기하죠. 그러면 엄마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안 돼부터 이야기하겠죠. 맞죠? 자, 두갈식 구성의 단점은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미리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딱 서면 뒤에 말을 더 이상 안 들어버리겠죠. 엄마한테 엄마 나 휴대폰 사주세요 하고 뒤에 내가 근거를 차마 이야기하기도 전에 엄마의 머릿속에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절대 안 바꿔줘 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주장을 확인했으니까 뒤에 근거는 안 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이 미갈식 구성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 미갈식 구성은요. 논거를 먼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반에서 유일한 투지폰 사용자예요. 논거를 막 드는 거죠. 저희 반에서는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담임선생님도 뭘 전달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서 전달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엄마가 지난번에 성적을 올리면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바꿔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그래 성적도 많이 올렸어요. 이러한 논거들 엄마가 그래 조금 듣다 보면 공감이 되는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놓고 주장을 밝히면 미갈식 구성의 장점입니다. 반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갈식 구성의 장점, 상대방의 반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논거들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놓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엄마 제발 휴대폰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심정적으로 공감을 한 후라서 반박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갈식 구성은요. 보통 주장에 대한 반박이 거세게 예상되는 경우에 맨 처음에 주장을 하지 않는 미갈식 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갈식 구성은요. 어떨 때는 엄마를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주장이 뭔지 팍 안 나오니까 엄마 휴대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질구레 앞에 이제 논거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듣다가 한 두 번째 논거쯤 들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우리 경상도 어머니 같은 경우에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야가 와 이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보통 설득의 가장 좋은 방식은 양괄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양괄식은요. 앞에도 주장을 제시하고 뒤에도 마지막으로 주장을 한 번 더 제시하는 건데요.
두 개의 두괄식과 미괄식의 장점이 섞여져 있겠죠. 주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맨 처음에 나오는 주장을 통해서 주장 1번으로 주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되는 주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주장이 박히겠죠. 엄마, 저 휴대폰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쫙쫙 아까 얘기했던 거 쫙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휴대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구조 있게 처음과 마지막에 주장을 두 번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얘가 진짜 바꾸고 싶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양괄식 구성의 장점까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언제나 설득은요,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그렇죠. 청자를 바꾸는 거죠. 독자를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요, 청자나 독자의 관심사와 수준, 요구를 고려해서 조직해야 한다. 청자나 독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경우라면 주장을 먼저 제시할 수 있고, 청자나 독자가 관심도가 없으면 관련 일화를 먼저 이야기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조직하기 내용에 내용 정리들 선생님 써주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 다음 페이지 저 옆에 끝나는 부분에 표현하기 윗부분에 써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수고했습니다. 설득에 논거 마련하기 하고 내용 조직하기를 위주로 해서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지금 공부할 때 부족했던 부분 있죠. 연역법이라든지 귀납법 문제 나오면 잘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활동으로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